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예. 지난달 말부터는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재택치료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국내 재택치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풀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8일 기준으로 18,000여 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1,0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네.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재택치료 중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국내 재택치료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재택치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런 만큼 재택치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재택치료가 의무화가 되기는 했지만 모든 환자가 재택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 확진이 되면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상에 옮겨지기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네, 일단은 모든 확진자는 기본 원칙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고요. 네. 다만 입원 요인이 있거나 또 주거시설이 감염에 취약해서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예. 입원 요인이라는 게 감염 후 의식장애나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이 나타난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 당뇨 환자나 투석 환자, 항암요법이나 면역 억제제 투여를 진행 중인 환자, 또 증상이 있는 정신줄 환자, 또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나 고도비만 유증상 임산부, 그리고 중증 소아나 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아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밖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예컨대 고시원에 살거나 또 노숙자인 경우 등도 재택치료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인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대부분은 재택치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택치료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또 해열제와 소독제 등으로 이루어진 재택치료 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네. 그리고 재택치료 기간 동안에 하루에 2~3번 정도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스마트폰 앱에 입력을 하거나 또 전화로 알려서 협력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또 격리 기간 동안에 2차례 정신건강 모니터링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는 확진 이후 10일, 그리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10일입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와 동거인도 함께 격리가 되거든요. 실제 재택치료를 받는 아동의 어머니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예. 집 안에 이제 아이 먹고 생활하고 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처리가 조금 힘들어서 계속 지금 베란다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조금 힘이 들고,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재택치료를 하면서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조금 심리적이든 이제 이건 몸적이든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어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환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동거인까지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하다 보니 불편도 만만치 않고 또 이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자 정부는 지난 8일이죠.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요. 먼저 재택치료 환자의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4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 방역 패스 대상인 경우에 생활지원비가 5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기존 90만 원에서 136만 원가량으로 오르는 겁니다. 네. 또 환자와 함께 격리되던 동거인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는데요. 동거인은 격리 기간 중이라도 진료를 받거나 약을 수령하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격리 기간도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격리 기간이 10일이 아닌 7일로 줄어듭니다. 예. 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다면 8일째부터는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는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서 모두 17일간 격리가 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접종 완치자라든가 또는 그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분들은 접종자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에 재택치료 중에 시행되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10일에서 지난 8일부터는 7일로 줄어든 겁니다. 예. 7일간만 모니터링을 받고 나머지 3일은 모니터링 없이 자가격리만 하는 겁니다. 또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 체계를 한층 보강하고 또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조금 더 지원하고 동거인의 격리 기간과 그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조금 더 줄이겠다. 네, 이런 건데. 자, 이번 재택치료 개선 방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이 재택치료의 불편을 줄이는 데만 집중했을 뿐 중증 환자를 줄일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개선 방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지난 7일에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또 재택치료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권고 이후에 발표된 이 재택치료 개선책에 이런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먼저 의료계 권고안 내용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 못하여 환자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 체계로 진행될 것을 권고합니다.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조기에 진료를 받아 중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소 포화도나 발열 체크만으로는 증상 악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발열 증세가 없다가 중증으로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의사협회가 권고한 내용은 재택치료의 외래 진료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또 고위험군을 선제 진료하고 또 재택치료 환자 전용 이송 체계를 확대하고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안 등이었는데요. 예. 이번 개선안에는 이송 체계 확대 방안과 또 앞서 말씀드린 관리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만이 일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코로나 급증세에 현재 지금 재택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